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프랑스인들이 벨레포크라고 부르는 시기에 프랑스로 모여든 예술가들의 지적 모험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시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들의 예술로는 낭만적이고도 치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벨레포크는 그 이면에 동시에 1차 대전과 2차 대전으로 이어지는 불씨를 숨기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전쟁 없이 50년 가까이 번영을 구가한 것으로 보였지만 식민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유럽은 끝없는 전쟁을 하고 있었고 탐욕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벨레포크의 시기가 한편으로는 얼마나 야만한 시대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야만한 시대가 지나고 두 번의 참혹한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유럽과 서구 사회의 근대는 막을 내리고 포스트 모던의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예술보다 역사적 사건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나올 20세기 초반의 예술적 격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지대 라인 강변의 아름다운 알자스 지방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알자스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알퐁스 도데의 소설 마지막 수업의 무대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더 이상 프랑스어를 배울 수 없게 된 소년의 마지막 수업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맞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 남았고 과거에는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실렸던 작품입니다. 그 소설의 배경이 된 사건이 프랑스와 프로이센이 맞붙어 프랑스가 패하고 황제 나폴레옹 3세가 망명까지 가야 했던 1870년 전쟁입니다. 전쟁의 패배로 프랑스는 알자스와 로렌 지방을 독일에 넘겨주어야 했고 학교에서는 더 이상 프랑스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는 알베르 베타니에의 그림은 학교에서 지리학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지도에 검게 표시된 빼앗긴 땅, 알자스 로렌 지방을 설명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전쟁 패배 후 프랑스는 이런 식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복수심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실 알자스는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지역으로서 알자스어는 사실 게르만어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알자스는 17세기부터 조금씩 프랑스에 속하게 되었고 1870년에 다시 독일 땅이 되었다가 1918년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한 후 다시 프랑스 땅이 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알퐁스 도레가 프랑스를 빼앗기고 배우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썼지만 실제로 알자스 사람들에겐 알자스어가 더 모국어에 가깝다는 상황이 역설적입니다. 다시 1870년 전쟁 얘기로 돌아오면 프로이센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시작으로 제상 비스마르크의 주도하에 독일을 통일하고 독일 제국을 세우는 강대국이 됩니다. 전쟁에 지고 영토를 빼앗긴 프랑스는 복수의 칼을 갑니다. 나폴레옹 3세의 몰락 후 세워진 프랑스 제3공화국은 독일에 대한 증오를 키워갔고 2차 대전까지 이어지는 프랑스와 독일의 라이벌 관계가 이때부터 만들어집니다. 1870년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한 직후 나폴레옹 3세가 망명하자 부르주아 공화파가 주도하는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이것은 제3공화국의 수립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알자스 로렌의 양도를 포함하는 굴욕적인 항복과 부르주아 정부의 수립에 반대하는 파리 시민들이 다시 한번 혁명을 일으킵니다. 1871년 3월에 시작해 파리를 점령하고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정부를 세웠던 이 사건을 파리 꼬민이라고 합니다. 부르주아 계급과 함께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으나 이후 혁명의 성과에서 소외되었던 노동계급이 전면에 나선 사건입니다. 그러나 파리 꼬민은 72일 만에 정부군의 진압으로 대학살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현재 몽마르트 언덕에 가면 멀리서 봐도 큰 성당이 하나 보입니다. 사크레큐르 성당입니다. 우리말로는 성스러운 마음, 성심이라는 뜻입니다. 파리의 다른 성당과 형태도 좀 다르고 하얀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눈에 띄는데요. 이 성당의 건립이 파리 꼬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1870년 전쟁의 패배가 도덕적 타락 때문이며 신앙심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보수 카톨릭계의 주장에 따라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좌파 진영은 파리 꼬민의 정신을 지우려 하는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성당 앞에 잔다르크와 루이 9세가 말을 타고 있는 동상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이 성당의 국가주의적인 색깔을 잘 보여줍니다. 1789년 이후 19세기 내내 이어진 크고 작은 혁명의 마지막이었던 파리 꼬민의 진압을 끝으로 부르주아 공화주의 체제는 프랑스에서 완전히 자리 잡습니다. 제3공화국 정부는 이제 의무교육법안 등 여러 제도를 통해서 민주국가 체제의 확립을 향해 나아갑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오랫동안 작은 영주들의 연합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독일 땅에서 프로이센이 1871년 통일된 제국을 수립했고 이탈리아에서도 1861년에서 71년 사이에 가리발디가 주도한 이탈리아의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영국은 이미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서 빅토리아 시대와 에드워드 시대의 세력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국가주의가 대두되고 유럽 각국의 군비 경쟁은 심화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프랑스가 군국주의화 되어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894년 유태인 장교 드레피스가 독일 간첩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드레피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드레피스가 최종적으로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는 1906년까지 프랑스 전역을 분열시키고 뒤흔들었습니다. 사실 유죄의 증거가 조작되었고 간첩이 따로 있다는 사실은 이미 드레피스가 복역하던 초기에 군 관계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사건을 덮으려 했던 군인은 자살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군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국가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군국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생각이 당시 프랑스 군과 가톨릭 보수 공화파에게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군과 국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보수 진영은 드레피스를 괴물이고 배신자라며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좌파 및 온건 공화파 진영과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드레피스의 구명을 위해 나섰습니다. 특히 소설가 에밀 졸라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신문 일면에 실은 나는 고발한다 라는 기사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름 없는 작은 신문이었던 로르는 그날 수십만 부가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프랑스 전 국민이 재심 반대파와 찬성파로 나뉘어서 극심한 분열을 겪게 됩니다. 해외에서도 드레피스를 둘러싸고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당시 신문에 실린 만평은 드레피스 사건으로 얼마나 사회가 분열되어 폭력을 치렀는지 잘 보여줍니다. 지금도 프랑스 학생들은 학교에서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라는 글을 베껴 쓰면서 국가의 폭력과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나는 고발한다에 나오는 에밀 졸라의 유명한 문구를 잠시 보겠습니다.
나는 고발한다. 진실은 땅에 묻히더라도 고스란히 보존되고 그 속에 무서운 폭발력을 간직한다. 이것이 폭발하는 날 진실은 주위의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것이다. 내가 취하는 행동은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재촉하는 혁명적 수단이다. 나에게는 진리에 대한 열정만이 있을 뿐이다. 누가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 기고문으로 군과 보수 카톨릭의 공격을 받게 된 에밀 졸라는 런던으로 망명 가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폭력 앞에 한 인간이 무고함을 증명하려 한 에밀 졸라의 행동은 이후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모범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이처럼 드레피스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억울한 누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베레포크 시기 유럽 전반이 국가주의적인 경영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더 나아가자면 2차 대전의 원인이 되었던 파시즘의 전조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유럽 전체로 번져나간 국가주의적 경향은 유럽 제국주의의 확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산업혁명과 과학 발전을 통해 무력과 부를 축적한 유럽의 열강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진출하여 식민지 개척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국주의 국가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프랑스는 서쪽 세네갈에서부터 동쪽으로 지배력을 확장했고, 영국은 북쪽 이집트에서부터 남쪽으로 확장을 꾀했으니 그들이 어딘가에서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또 영국과 프랑스만큼은 아니지만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도 조금씩 아프리카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아프리카를 나눠먹는 모양새였습니다. 그것을 공식화한 것이 유명한 1884년의 베를린 회의입니다. 콩고 회의라고도 부릅니다. 이 회의는 아프리카 분할에 대한 회의였는데, 재밌는 것은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주도하고 서유럽 거의 대부분의 나라와 미국까지 참여했는데 아프리카 나라는 아무도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분할을 이야기하는데 아프리카 국가의 목소리는 조금도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회담으로 독일은 카메룬, 탄자니아, 나미비아의 지배권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런 제국주의적 확장의 야욕에 일본까지 뛰어듭니다. 지금 보는 프랑스 잡지 르프티 주르날의 사파는 일본까지 가세해서 중국을 나눠먹는 데 골몰하는 유럽 열강과 그것에 항의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당시 유럽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잘 보여주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 동물원이란 말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동물원처럼 우리 안에 넣어두고 돈을 내면 구경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와 유럽에서 열리는 세계 박람회에서는 아프리카와 세계 각지의 원주민들을 데려와서 우리 안에 넣어두고 그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이런 인간 동물원이 아주 인기리에 운영되었습니다. 이런 모습 역시 베레포크의 어두운 이면입니다. 유럽인들은 과학과 산업 발전의 수혜를 누리면서 스스로 문명의 첨단에 있다고 생각한 반면 아프리카인들은 아직 미숙하고 야만의 단계에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 유럽인들에게 어쩌면 식민지 확장은 당연한 일처럼 생각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레포크 시기에 나타난 이런 모든 경향들이 모여서 결국 유럽은 1차 대전이라는 파국을 향해 달려갑니다. 국가주의가 강화되고 식민지 개척에 따른 이권이 충돌하고 각자의 이유로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분위기에서 작은 불씨는 금방 큰 불로 번져서 유럽 전체를 뒤엎어 버렸습니다. 우리 강의에서 1차 대전의 발발과 전개 과정을 다 다룰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1차 대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유럽 경제는 붕괴되고 세계 경제의 주도권은 이제 미국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르네상스 이후 근대 문명의 기반이 되었던 인간 이성과 문명의 진보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근대도 서서히 막을 내립니다. 예술가들은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를 찾아 예술적 모험에 나서게 됩니다. 과학과 진보에 대한 과도한 열광은 진화론, 유전학 등과 결부되어서 인종주의, 국가주의를 발전하고 지나친 자신감과 국가 간의 경쟁은 1차 대전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대전이 끝나고 불과 30년 뒤에 유럽은 또 한 번의 거대한 전쟁에 휩쓸립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다시 한번 대학살로 마무리된 이후에야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1차 대전에서 2차 대전으로 가는 그 사이에 유럽에서는 1차 대전의 발발 원인에 대한 반성보다는 오히려 애국심과 복수심을 부추기는 파시즘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차 대전 직후 유럽의 예술계는 이미 기존 가치관의 파탄을 확인하고 새로운 세계관을 찾는 예술적 실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정치사회적으로는 극우 파시스트 이념이 확산하면서 좌우 대립이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독일의 히틀러나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도만 흔히 기억하지만 사실 파시스트 세력은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좌파와 중도파는 이 극우 파시스트에 대항하기 위해서 선거에서 연합하는 전략을 선택했는데 이 세력을 인민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유럽의 파시스트 열풍이 극에 달했던 1930년대 유럽 주요 국가의 선거에서 이 좌파와 중도파 연합, 인민전선이 승리한 곳은 스페인과 프랑스뿐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 결과 1936년 레옹 블룸이 이끄는 인민전선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스페인에서는 선거 결과에 불복한 파시스트에 의해 내전이 일어납니다. 피카소의 유명한 그림 게르니카는 이 스페인 내전 중에 게르니카에서 일어난 학살을 고발하기 위한 대작입니다. 가로 7m, 세로 3m의 대형 화폭에 피카소 특유의 화풍으로 그려져 있지만 다른 그림에 비해서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스페인 내전의 참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피카소는 이 그림을 파리에서 열린 1937년 세계 박람회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내전이 파시스트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 그림은 스페인에서 전시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코의 독재가 끝난 이후인 1980년대에야 스페인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 소설가 해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는 이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 미국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스페인 내전이었지만 파시스트와 반파시스트 진영의 전쟁이었던 만큼 외국의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참전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소설의 제목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는 16세기에 쓰여진 존 더너의 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연결된 한 대륙임을 이야기하는 이 시는 극우 파시스트에 의해 스페인의 자유가 무너지는 상황 앞에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존 더너의 시 한 구절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 본토의 일부이다. 흙 한 덩이가 바닷물에 씻겨가면 유럽은 그만큼 작아진다. 누구의 죽음이든 그것은 나를 줄어들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인류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해서 저 종이 울리는지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그 조종은 그대의 죽음을 알리기 위하여 울리는 것이므로. 게르니카의 학살은 스페인의 파시스트 군대가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독일 비행단의 폭격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스페인 내전은 단순한 내전이 아니라 2차 대전의 전조였습니다. 벨레포크 시기는 1870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에서 시작해서 1914년 1차 세계대전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에 형성된 군국주의와 국가주의의 여파는 파시즘으로 발전하여 2차 대전까지 이어집니다. 이 시기는 유럽 근대 문명의 가장 발전된 시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유럽의 근대가 그 생명력을 잃고 몰락해가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강의부터 이 시기, 이런 사회적 흐름 속에서 일어났던 예술적 모험과 문화적 변화를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이후의 시대로 넘어오는 과정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